엄마, 나 담배 한 갑만 사다 줘. 70 넘은 아버지는 경비복을 입고 밤을 지새우고 제가 진통제 주사를 맞아가며 식당 일을 할 때 방구석에 앉아있던 이혼당한 아들이 제게 던진 말 한마디는 제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이 어떻게 부모의 노후를 갉아먹는 존재가 되었는지 오늘 제 이야기는 단순한 신세 한탄이 아닙니다. 자식이라는 족쇄에 묶여 숨이 가쁜 이 땅의 모든 부모님께 던지는 비통한 고백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리는 채널입니다. 제 이름은 한정순, 올해로 68이 되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면 낯선 얼굴이 저를 바라봅니다. 눈가에 주름, 볼에 번진 검버섯, 젊은 날에 제가 어디로 갔는지 가끔은 그게 궁금합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이 주름 하나하나가 제가 살아온 증거니까요. 저는 22살부터 식당 일을 했습니다. 서울 변두리 허름한 분식집 설거지부터 시작했어요. 겨울이면 찬물에 손을 담그고 그릇을 씻다. 손끝이 얼어 감각이 없어지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뭐라 하지 않았어요. 그게 제 일이었으니까요. 남편 한덕배를 만난 건 제 나이 24살 때였습니다. 공장 기술직으로 일하던 사람인데 처음 선을 봤을 때 밥 한 그릇 다 먹는 동안 딱 3마디밖에 안 했어요. 잘 먹겠습니다. 맛있네요. 감사합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보통은 그런 남자한테 정이 안 붙는다 하잖아요. 그런데 묘하게도 그 묵직한 침묵이 믿음직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결혼을 했어요. 인천 변두리 월세방, 보증금 40만 원에 월세 3만 원짜리. 그 좁은 방에서 살림이 시작됐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작은 장롱 하나, 밥상 하나, 이불 한 채. 그게 전부였지만 무섭지 않았어요. 젊었으니까요. 그때 남편이 말했어요. 당신 평생 속 썩이는 일은 하지 않을게. 그 말이 참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결혼 2년째 되던 해봄, 아들 재민이가 태어났습니다. 처음 품에 안았을 때 그 작고 따뜻한 무게가 아직도 손바닥에 남아있는 것 같아요. 남편은 그날 병원 밖에서 혼자 담배를 피우다 들어와 말없이 아이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말 수 없는 그 사람이 눈이 빨개져 있었어요. 아이가 생기고 나서 우리는 더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남편은 공장 잔업을 도맡았고 저는 재민이를 업고 식당 일을 했어요. 낮엔 동네 백반집, 저녁엔 고깃집 홀서빙. 손님들이 애 없고 고생하시네요 하며 한마디씩 하셨어요.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 업은 채로 하루를 버텼던 시대였습니다. 내 아이만큼은 우리처럼 살게 하지 말자. 그 생각 하나가 우리 부부의 닻이었습니다. 재민이는 똑똑한 아이였어요. 눈치도 빠르고 공부도 잘했습니다. 가르쳐주지 않아도 혼자서 다 해내는 아이였어요. 어리지만 벌써 철이 들어버린 것 같은 작고 작은 아이가 안쓰러워. 저는 부엌으로 들어가 혼자 울었던 날이 많았습니다. 고등학교 3년, 재민이는 새벽 2시, 3시까지 불을 끄지 않았어요. 저는 밤마다 따뜻한 물 한 컵씩 책상 옆에 두고 나왔습니다. 그게 내가 해줄 수 있는 전부였어요. 수능 당일 아침, 남편은 말없이 재민이 교복을 꺼내 다려놨습니다. 저는 된장국을 끓였어요. 아이가 가방 메고 나서며 다녀올게요 했을 때 남편이 현관에서 아이 어깨를 한번 꽉 잡았습니다. 말은 없었어요. 그냥 잡았다가 놓아주는 것뿐이었는데 그 손에 얼마나 많은 말이 담겼는지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고 저는 그만 눈물이 났습니다. 결과는 좋았습니다.
서울에 있는 국립대 경영학과 합격. 남편한테 전화했더니 공장 한복판이었는지 소리가 시끄러웠는데 그래라는 한마디 뒤에 전화기 너머로 조용히 코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면서 소고기와 삼겹살을 사왔습니다. 우리 집에서 고기 굽는 날은 1년에 손에 꼽을 정도였는데 아무 말 없이 고기를 굽는 남편, 곁에서 쌈채소 씻는 나, 환하게 웃는 재민이. 그 밤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밤 중 하나였습니다. 서울로 보낸 아들 뒷바라지할 생각에 우리 부부의 시계는 전보다 더 고되고 치열하게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힘들지 않았어요. 행복했습니다. 대학을 마치고 재민이는 대기업에 입사했어요. 서울에 있는 번듯한 회사였습니다. 합격 소식을 듣던 날 남편이 딱 이렇게 말했어요. 잘 됐다. 공장에서 야근하고 특근하며 손마디 굵어지도록 일한 세월, 내가 새벽 찬물에 손 담그며 밥상 차리던 그 긴 세월이 그 한마디로 다 보상받는 것 같았습니다. 직장 생활 몇 년 후 재민이가 34살이 되던 해에 짝도 만났습니다. 며느리 송지영. 처음 데려왔을 때부터 인상이 좋았어요. 눈이 맑고 말씨가 고왔습니다. 결혼식 패백 때 재민이가 큰 절을 올리며 아버지, 어머니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했을 때 남편이 에익 하고 고개를 돌렸어요. 눈물 보이기 싫어서요. 저는 그 옆에서 손수건을 쥐어짜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텅 빈 재민이 방을 들여다보며 남편이 혼잣말을 했어요. 이제 다 됐네. 그 말이 맞았습니다. 그때는요. 가난한 공장 기술직 아버지, 식당 일로 허리 굽힌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대기업에 들어가고 번듯한 짝 만나 결혼식까지 올린 아들. 저는 그때 진심으로 생각했어요.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내 인생 잘 산 거다라고. 그런데 말입니다. 행복이 때로는 독처럼 몸에 쌓이는 법이더군요. 잘 풀릴 때일수록 사람은 방심을 합니다. 가진 것에 익숙해지고 더 가지고 싶어지고 그 욕심이 조용히 균열을 만들기 시작하죠. 저는 몰랐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공들여 쌓아 올린 그 탑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다는 걸. 그리고 그 탑이 무너지는 날 그 잔해가 우리 노후 위로 쏟아질 거라는 걸. 그땐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징조는 있었어요. 재민이가 결혼하고 몇 년이 지났을 무렵부터 뭔가 달라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명절에 내려올 때면 예전엔 얼굴에 생기가 넘쳤는데 어느 순간부터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수척해진 얼굴, 괜히 핸드폰만 들여다보는 습관. 재민아, 요즘 어때? 물어보면 바빠요, 엄마. 요즘 회사 일이 많아서. 그렇게 웃으며 넘겼습니다. 저도 그냥 넘겼어요. 설마 무슨 일이 있겠나 싶었어요. 제 앞가림 잘하는 아들이니 알아서 잘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무렵 회사 안에서 투자 열풍이 불고 있었답니다. 동기들이 아파트를 샀는데 얼마가 올랐다더라. 코인이 4배가 됐다. 주식으로 2배가 됐다. 그런 말들이 사무실 안을 떠돌았다고 하더군요. 재민이도 사람인지라 그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대기업 다니는 38살 가장, 당시 전세로 살고 있던 아들은 내 집 하나 장만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을 겁니다. 처음엔 작은 투자부터 시작했다고 해요. 소액 주식, 직장 동료들이 다 한다는 펀드. 그러다 욕심이 커진 거죠. 아파트 갭 투자 얘기가 나온 건 재민이 결혼 4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재민이가 주말에 집에 와서 아버지, 엄마 드릴 말씀이 있어요. 하고 꺼낸 얘기였어요.
인천 쪽 신축 아파트. 전세를 끼고 사면 실투자금이 얼마 안 된다고. 지금 안 사면 평생 못 산다고. 남편이 그 자리에서 잘라 말했습니다. 무리하지 마라. 빚이 늘면 사람이 흔들린다. 재민이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아버지는 너무 구식이에요. 요즘 다들 이렇게 해요. 저는 그날 밥을 먹으면서 가슴이 좀 불편했습니다. 아들 말이 틀린 것 같지는 않은데 남편 말도 틀린 것 같지 않고 그냥 부디 잘 되길 바랐어요. 제가 뭘 안다고 말리겠어요. 그렇게 재민이는 아파트를 샀습니다. 처음 1년은 괜찮았어요. 집값이 좀 오른다고, 잘 됐다고 재민이가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 일이 그렇게 쉽게 풀리지 않더군요. 금리가 오르면서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새 세입자는 구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입자가 나가면 재민이는 그 집에 들어가 살기로 했습니다. 자기가 살던 전셋집을 빼면 받을 보증금으로 세입자 돈을 돌려줄 계획이었죠. 그런데 그 전에 신용대출을 끌어다 주식이랑 코인에 쏟아부어 다 날려버렸더군요. 한번 터지면 빚 다 갚고 떵떵거릴 수 있다는 그 어리석은 확신 때문에요. 그리고 직장 동료들이 몇 배를 벌었다는 말에 저는 그걸 한참 뒤에야 알았습니다. 며느리 지영이한테서 전화가 온 건 어느 늦가을 밤이었어요. 어머니, 그 한마디에 이미 느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재민 씨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되니? 간신히 물었더니 지영이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금액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대출이며 카드며 이것저것 합쳐서 억 단위가 넘는 빚이었어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한테는 그날 말 못했어요. 이튿날 아침 재민이가 사색이 되어 저희 집으로 찾아왔더군요. 거실 한복판에 무릎을 꿇더니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부탁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퇴직금 좀 미리 써주시면 안 될까요? 집만은 지켜야 하잖아요. 아린이 길바닥에 나앉게 할 순 없잖아요. 그 말에 남편이 들고 있던 신문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남편의 눈빛이 그렇게 무서운 건 40년 살면서 처음 봤어요. 그 돈은 네 엄마랑 내가 늙어서 누구한테 손 안 벌리고 죽으려고 모은 생명줄이다. 네가 도박하듯 날린 돈 메꾸라고 있는 게 아니야. 재민이가 울며 매달렸습니다. 이번 한 번만 도와주면 정신 차리고 다 갚겠다고요. 자식이 망가졌는데 부모가 돈 싸들고 있는 게 독한 거냐? 부모 노후까지 끌어들여서 다 같이 죽자는 네가 독한 거냐? 네가 저지른 일은 네가 감당해라. 그게 가장이고 사내 자식이다. 그 매몰찬 거절에 재민이는 원망 가득한 눈으로 아버지를 보다 나갔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서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도와줄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국 세입자 돈을 줄 방법이 없으니 울며 겨자 먹기로 집을 담보 잡아 비싼 이자의 대출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르는 금리에 그 대출 이자마저 감당하지 못했고 집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재민이 부부의 아파트가 법원 경매 물건이 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남편한테 그 사실을 알린 날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한참 뒤에 방으로 들어가 누워버렸습니다. 저는 빈 거실에 혼자 앉아서 이게 꿈인지 생신지 몰랐습니다. 집이 날아간 것보다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었어요. 매일 밤 이어지는 재민이 부부의 싸움. 지영이가 울면서 전화할 때마다 저는 뭐라고 달래야 할지 몰랐습니다. 재민이가 잘못했지. 근데 그 애가 나쁜 마음으로 그런 게 아니야.
조금만 더 믿고 기다려주렴 얘야. 그렇게 말하면서 제 마음은 지영이한테 죄인이었습니다. 못난 제 아들 때문에 며느리 인생이 흔들리고 있는 거니까요. 결국 지영이는 아이를 데리고 떠났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는 소식을 들은 날, 저는 장을 보러 나갔다가 마트 주차장에서 차 안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손녀 아린이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 어린 것이 아빠 없이 크겠구나 싶어서 재민이한테는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위로도 할 수 없고 나무랄 수도 없고 그저 전화기만 들었다 놨다 했습니다. 남편은 그 시절 더 과묵해졌어요. 밥을 먹다가도 멍하니 창밖을 보는 날이 많아졌고 자다가 새벽에 깨는 날도 잦아졌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하고 아껴서 아들 하나 번듯하게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그 아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걸 지켜봐야 하는 부모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는 건지 말로는 다 못합니다. 한때 당당했던 재민이의 어깨가 그렇게 꺾여버렸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생각했어요. 이제 바닥을 쳤으니 다시 올라오겠지, 다시 일어서겠지, 그랬습니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게 제 두 번째 실수였습니다. 그해 가을은 유난히 비가 많았습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낙엽이 지는가 싶더니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 이어졌어요. 저는 그 무렵 남편이 걱정됐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남편은 할 일이 없어졌거든요. 공장을 40년 넘게 다닌 사람이 갑자기 집에 앉아 있으니 몸이 먼저 반응을 했습니다. 허리도 더 아프다 하고 잠도 잘 못 잔다 하고 저는 그런 남편 곁에서 하루 세 끼를 챙기고 같이 동네 한 바퀴 걷고 그러면서 조용히 노후를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아주 넉넉하진 않았지만 아끼고 아껴 자식 뒷바라지 다 했고 아들 장가도 보내고 전세금도 보태주고 나니 남은 건 예금 5천만 원과 남편 퇴직금 1억 4천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부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합치니 200만 원 남짓, 크진 않아도 둘이 살기엔 충분하다 생각했습니다. 이만하면 잘 살았다. 이제는 조금 쉬어도 되겠다 싶었어요. 남편과 둘이 보내던 조용하고 평온한 날들이었습니다. 재민이 소식은 가끔씩 들려왔어요. 이혼 후에 회사 근처 원룸에 있다는 것, 출근은 계속하고 있다는 것.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그나마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직장이라도 있으면 버틸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소식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재민이가 회사를 그만뒀다는 걸 저는 한참 뒤에야 알았어요. 나중에 들어보니 실적 압박에 채무 스트레스까지 겹쳐서 도저히 버틸 수가 없었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말리고 싶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어요. 재민이한테서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전화해도 짧게 받고 끊기 일쑤였어요. 어미 마음이라는 게 자식이 말 안 해도 느껴지는 법이잖아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먼저 물어보지 못했어요. 물어보면 현실이 될 것 같아서요. 그러던 어느 밤이었습니다. 비가 제법 세게 내리던 날이었어요. 저녁을 치우고 남편이랑 나란히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왔나 싶어서 제가 먼저 일어났어요. 현관문을 여는데 빗속에 서 있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재민이었어요. 머리가 비에 젖어 있었고 발치에는 이삿짐 가방 서너 개가 있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볼이 홀쭉하고 눈밑이 거무스름했습니다. 아들이 저를 보며 말했어요. 엄마. 그 한마디가 목에 걸리는 것 같았습니다. 나갈 데가 없어. 좀 쉬게 해줘.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뭐라 해야 할지 몰랐어요. 어서 들어오라고 해야 하는지, 왜 이렇게 됐냐고 물어야 하는지, 그냥 멍하니 서 있는 사이에 남편이 뒤에서 다가왔습니다. 남편이 재민이를 보는 눈빛이 싸늘하게 굳어 있었어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한번 보고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재민이를 일단 안으로 들였어요. 짐은 현관 옆에 쌓아두고 따뜻한 물 한 잔을 끓여서 내밀었습니다. 아들이 두 손으로 컵을 받아들고 한참을 그냥 있었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말이 없었어요. 그렇게 한동안 둘이 식탁에 마주 앉아서 아무 말 없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빗소리만 들렸어요. 밥은 먹었어? 제가 먼저 물었더니 재민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냉장고를 열었어요. 찬밥에 김치, 계란 하나 풀어 끓인 국. 그게 그날 밤 차려준 전부였지만 재민이는 말없이 다 먹었습니다. 숟가락 내려놓고 나서 잘 먹었어요. 엄마 한마디 하는 걸 보고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눈물이 나려고 해서요. 이불을 펴줬습니다. 재민이 어릴 때 쓰던 방, 그 방에 오랜만에 불이 켜졌어요. 아들이 들어가 눕는 걸 보고 문을 닫았습니다. 거실로 나오니 남편이 불도 안 켜고 어두운 데 앉아 있었어요. 어쩌겠어요. 우리 아들인데 쫓아낼 수도 없고 제가 말했습니다. 남편은 대꾸하지 않았어요. 갈 데가 없다잖아요. 일단 좀 쉬게 하고 다시 추스르면 나가겠지. 남편이 낮게 말했습니다. 추스르기는 어리석은 놈. 그 말에 많은 게 담겨 있었어요. 기대도, 걱정도, 체념도.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이면 되겠지. 마음 좀 추스르고 다시 일어서겠지. 저도 그랬고 남편도 속으로는 그랬을 겁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 비 오는 밤 현관문이 열리던 그 순간부터 저희 부부의 노후는 조용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쌓아온 조용한 일상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한 건 그날 밤부터였습니다. 40살 아들이 돌아왔고 저는 다시 엄마가 되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안쓰러웠습니다. 워낙 야윈 아들 모습에 일단 좀 먹여야겠다 싶었어요. 아침마다 밥상을 차리고 좋아하는 된장찌개도 끓이고 과일도 깎아서 방 앞에 두고 재민이도 처음엔 조용했습니다. 일찍 일어나서 거실 청소도 하고 장 볼 때 따라 나서기도 하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 좀 쉬고 나면 괜찮아지겠지. 이 녀석도 지금 많이 지쳐 있는 거겠지. 그런데 봄이 지나고 여름이 되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상 시간이 늦어졌어요. 처음엔 9시, 10시 하더니 어느새 점심이 다 돼서야 일어났습니다. 밥은 챙겨줘야 먹었어요. 제가 차려놓지 않으면 그냥 굶고 방에 있었습니다. 취업 얘기를 꺼내면 알아보고 있어요 라는 말만 돌아왔어요. 그 말이 처음엔 믿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름 내내 그 말이 반복되고 나서야 알아보고 있다는 게 알아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가을이 됐습니다. 재민이가 우리 집에 들어온 지 어느새 반년이 지나 있었어요. 무슨 돈으로 산 건지 모를 컴퓨터가 들어오고 방에서 게임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건 그 무렵부터였습니다. 처음엔 가끔이었는데 나중엔 하루 종일이었어요. 낮에도 들리고 밤에도 들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뭐라 하지 못했어요. 몸도 성한데 없는 나이에 다 큰 자식한테 뭐라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채무 독촉 전화가 오기 시작한 건 가을이 깊어지면서였습니다. 재민이 핸드폰으로 오는 것도 있고 가끔은 저희 집 전화로 오는 것도 있었어요. 처음엔 재민이가 알아서 받았는데 어느 날부터는 그냥 안 받더군요. 독촉 문자가 쌓여가는 걸 제가 옆에서 다 봤습니다. 하루는 재민이가 울상이 돼서 엄마, 이번 달 것만 좀 도와줘요. 다음 달엔 꼭 갚을게 했어요. 그 눈을 보고 어떻게 안 도와줍니까? 제 자식인데. 통장에서 돈을 꺼냈습니다. 그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한 번 해주니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됐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재민이는 갚겠다는 말도 안 했어요. 그냥 당연한 듯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걸 알면서도 매번 꺼내줬어요. 제 새끼 어려운데 어떻게 모른 척합니까? 그런데 그 사이 한 가지가 확실해지고 있었습니다. 재민이는 스스로 나갈 생각이 없다는 것이요. 그의 겨울이 성큼 다가온 늦가을, 재민이가 집에 돌아온 지 꼭 1년이 됐습니다. 41 아들은 낮 3시가 넘어야 겨우 일어났어요. 제가 차려준 밥 세 끼를 당연하게 먹고 설거지도 하지 않은 채 빨랫감을 당연하게 세탁기 앞에 두고 용돈을 당연하게 요구했습니다. 저는 다시 아들의 밥을 차리고 빨래를 돌리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66 어미가 40 넘은 아들의 뒷바라지를 하고 있었어요. 어떤 날은 새벽에 혼자 부엌에 앉아서 이게 맞는 건가 싶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이러면 이 아이가 과연 일어서긴 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드는 날이면 더 무서워졌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엔 못 본 척하며 참았어요. 신문을 보는 척, 텔레비전을 보는 척.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어요. 거실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서 핸드폰을 보고 있는 재민이를 남편이 한참 바라보다가 참았던 게 터져버렸습니다. 당장 나가서 뭐라도 알아봐. 재민이가 벌떡 일어나며 받아쳤어요. 소리 지르지 마세요. 아버지가 뭘 알아요. 제가 얼마나 힘든지 알기나 해요.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평생 공장에서 몸써가며 일한 돈으로 번듯하게 키워놨더니 다 큰 자식한테 그 말을 들은 거예요. 남편은 말을 잇지 못하고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남편 편을 들자니 아들이 걱정되고 아들을 감싸자니 남편이 안쓰럽고 그 사이에서 저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돼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안에는 침묵만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잔인하게만 느껴졌습니다. 남편과 아들이 부딪힌 그날 이후 집안의 모든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남편은 재민이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밥상에 같이 앉아도 서로 다른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숟가락 소리, 국 떠먹는 소리, 그게 전부였어요. 저는 그 사이에서 어찌해야 할 줄 몰랐습니다. 재민이는 아버지 눈치를 보면서도 당당했어요. 뭔가 필요하면 아버지한테는 말 못하고 꼭 저한테 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용돈 좀. 엄마, 이번 달 카드값이 좀 있는데. 남편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숟가락을 탁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남편 뒷모습을 한번 보고 재민이 눈치 한번 보고 그러다 결국 둘 다 외면하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싱크대 앞에 서서 괜히 그릇을 닦으면서 눈물을 훔친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 무렵이었습니다. 제가 다시 식당 일을 나가기 시작한 게 처음엔 남편한테 말 안 했어요. 그러다 나중엔 동네 작은 식당에서 점심시간만 도와주는 거라고 집에 있으면 답답하니까 나간다고. 사실은 통장 때문이었습니다. 재민이 대출 카드값 대주고 독촉 전화에 조금씩 빚 갚아주고
가끔 용돈 챙겨주다 보니 생각보다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었거든요. 무서웠어요. 예금 5천만 원은 아들이 집에 오고 빠르게 줄어갔고 남은 건 남편 퇴직금 1억 4천만 원. 그게 우리 노후의 전부인데 조금씩 줄어드는 걸 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도 비슷한 생각이었나 봐요. 제가 식당 일 나간다고 했을 때 뭐라 하지 않더군요. 그러더니 며칠 뒤 남편도 동네 아파트 경비 일을 알아봤습니다. 70을 바라보는 양반이 경비복 입고 나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가슴이 먹먹했어요. 평생 공장에서 기름때 묻혀가며 일한 사람이 퇴직하고도 쉬지 못하는 거잖아요. 다 누구 때문입니까? 그래도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나갔습니다.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요. 불만을 말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몸으로 때우는 사람이니까요. 그렇게 저는 점심 식당, 남편은 아파트 경비, 우리 둘이 각자 일하러 나가는 사이 재민이는 집에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제가 나갈 때도 자고 있고 들어올 때도 방에 있었어요. 하루는 식당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서 도저히 못 참겠더군요. 동네 의원에 들러서 진통제 주사를 맞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현관에서 신발도 제대로 못 벗고 거실 소파에 기대어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그때 방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게임 소리, 그리고 재민이 목소리. 엄마, 들어왔어? 미리 전화하지. 오는 길에 편의점 들러서 담배 한 갑만 사다 달라고 하려 했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그냥 굳어버렸습니다. 힘들게 식당일 한다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 병원에서 진통제 주사 맞고 온 아픈 엄마한테 한다는 소리가 기가 찼습니다. 방에서 나와 보지도 않고 게임 화면에서 눈도 안 떼고 담배 심부름이나 시키는 40 넘은 아들. 제가 자식을 키운 건지 상전을 모시고 산 건지 눈물도 안 나왔습니다. 그냥 허탈한 웃음만 나왔어요. 피식하고 남편한테는 말 안 했습니다. 말했다가 또 큰 싸움이 날 것 같아서요. 이건 그냥 제가 삼키는 거라고, 제가 감당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혼자 삼키는 게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넘치는 법이더군요. 남편도 그 무렵 조금씩 한계에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경비일 마치고 들어오면 몸이 고단할 텐데 집에 와도 쉬는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재민이가 거실을 차지하고 있으니 남편은 방에만 있었어요. 당신 집인데 당신 거실에서 텔레비전도 마음대로 못 보는 거예요. 그게 쌓이고 쌓였을 겁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경비일 마치고 들어온 남편이 소파에 드러누워 핸드폰을 보고 있는 재민이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남편 눈빛이 달라지는 걸 저는 봤어요. 뭔가 끓어오르고 있다는 걸 그 옆에 있던 저는 느꼈습니다. 그 감정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 폭탄같이 느껴졌어요. 남편과 재민이 사이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었죠. 거실에서 마주쳐도 그냥 지나치고 저는 그 사이에서 매일 중재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양쪽 다 달래다 보면 하루가 끝났어요. 재민이가 들어온 뒤로 저는 통장을 잘 안 봤습니다. 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서요. 줄어드는 걸 눈으로 보면 꼭 무거운 현실에 짓눌릴 것만 같아서 그러다 하루는 남편 몰래 혼자 은행에 갔습니다. 통장 정리를 해보려고요. 출금 내역을 보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모아둔 예금은 아들 빚 갚아주면서 거의 다 써가고 매달 들어오는 연금으로는 새 식구 생활비로도 모자랐어요. 하나하나는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모아놓고 보니 숫자가 컸습니다. 아들이 집으로 들어온 지 2년도 안 돼서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은행 창구 직원이 고객님 괜찮으세요? 물어볼 정도였어요. 괜찮냐고요? 괜찮지 않았습니다. 저와 남편이 그 돈을 모으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아세요? 저는 새벽에 나가서 남의 밥상을 차렸습니다. 설거지하다 손이 트고 서빙하다 허리가 나가도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남편은 공장에서 기름때 묻은 손으로 40년을 버텼습니다. 야근 수당, 특근 수당, 허튼데 안 쓰고 먹을 거 아끼고 쓸 거 아끼면서 모아둔 돈이에요. 아들이 울며 불며 전세금 좀 도와달라고 할 때도 그 돈만은 손 안 댔습니다. 우리 노후만큼은 누구한테도 손 벌리고 살지 말자며 병원비라도 스스로 내자고 그렇게 지켜온 돈이었어요. 그게 지금 아들 뒷바라지로 조용히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 저는 마트에 들렀어요. 재민이가 고기 먹고 싶다고 했거든요. 정육 코너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결국 세일 코너로 발길을 돌렸어요. 유통기한 임박한 제육볶음용 앞다리살. 평소엔 잘 안 사던 부위였는데 카트에 담으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내 자식 입에 들어가는 게 아깝냐고. 누가 묻는다면 할 말 없지만 솔직히 말하면 겁이 났습니다. 이러다 정말 바닥나는 거 아닐까? 우리가 아프기라도 하면 어떡하나. 큰 병이라도 생기면. 남편 나이가 올해 70입니다. 저도 67이고요. 이 나이에 몸이 성할 리가 없잖아요. 남편은 요즘 무릎이 안 좋다 하고 혈압약, 당뇨약을 먹습니다. 저는 허리가 말썽이에요. 병원을 가야 하는데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습니다. 왜냐고요? 병원비가 아까워서요. 젊어서 그렇게 아껴가며 모은 사람들이 늙어서 병원비도 아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경비일 마치고 들어왔어요. 저는 밥상 차리다가 그냥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통장 좀 정리해 봤는데 남편이 수저를 내려놓고 저를 봤어요. 얼마나 돼? 제가 숫자를 말했더니 남편이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낮게 말했어요. 이렇게는 안 되겠어, 도저히. 물음표인지 마침표인지 모를 말이었습니다. 저도 대답을 못했어요. 우리 둘이 그날 밤 밥상 앞에 마주 앉아서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재민이 방에서는 여전히 게임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처음으로 똑똑히 생각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자식이 불쌍한 건 알겠어요. 품어주고 싶은 마음도 알아요. 그런데 이러다가는 뒷바라지만 하다가 우리가 먼저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늙고 병든 부모가 짐이 되는 날이 오면 아들이 우릴 돌봐줄까?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가서 후회해봤자 늦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서럽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내 자식한테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게 죄스럽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쩝니까? 현실은 현실이니까요. 그날 밤 저는 이불 속에서 오래 생각했습니다. 이 문제를 더 이상 혼자 삼키고 있으면 안 되겠다고, 뭔가 달라져야 한다고, 그 결심의 씨앗이 그날 밤 제 안에 조용히 심어졌습니다. 결국 시한폭탄이 터지는 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그날도 저는 점심 식당 일을 마치고 허리를 두드리며 들어왔어요. 남편은 경비일이 오후번이라 아직 집에 있었습니다.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는데 재민이 방문이 열리더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슈퍼 좀 다녀와줘. 담배 떨어졌는데 저는 순간 굳었습니다. 남편이 거실에 있다는 걸 재민이는 몰랐던 거예요. 저는 남편 눈치를 봤어요.
남편 얼굴이 천천히 굳어가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지만 남편은 화면을 보고 있지 않았어요. 그냥 앞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 알았어 하고 얼른 넘기려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일어섰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일어나서 재민이 방문 앞에 섰어요. 그리고 발로 문을 차며 열었습니다. 쾅! 이 빌어먹을 놈아. 남편 목소리가 그렇게 큰 건 처음 들었어요. 수십 년을 같이 살면서 엄격하지만 말이 없고 과묵한 사람이었는데 화 한 번 잘 내지 않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도 그날은 정말 놀랐습니다. 네 엄마 병원 다니는 거 알긴 아냐? 네 엄마랑 나는 이 나이에 아직도 일하고 있는데 집구석에서 놀기만 하는 놈이 담배 네 손으로 사다 피워 이 자식아. 재민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니, 부탁 좀 한 게 그렇게 큰 죄예요? 아버지는 왜 맨날 나한테만 난리야? 그 말이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내 집에서 당장 꺼져. 너 같은 놈은 자식도 아냐? 이 한심한 놈. 40 넘어서 언제까지 이 애미애비 고열을 빨아먹을 거야. 집안이 쩌렁쩌렁 울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말려야 하나, 가만히 있어야 하나. 몸이 굳어버렸어요. 재민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가라고요? 좋아요, 나가면 되잖아요. 내가 망하고 싶어 망했어요?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요? 평생 쪼들리게 살면서 물려준 거라곤. 이 가난밖에 없으면서 남편의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그 손을 봤어요. 평생 공장에서 쇠를 다루던 손, 굳은 살이 박히고 마디마디 굵어진 그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재민이도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저는 두 사람 사이에서 텅 빈 거실에 혼자 남아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부모가 자식한테 죄인이 되는 순간이 이런 건가 싶었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불렀어요. 방 안으로 들어가니 남편이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재민이 짐이었어요. 말없이 옷을 가방에 밀어넣고 물건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여보, 그러지 말아요. 제가 말렸습니다. 아들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이게 맞는 건지 몰라서요. 남편이 저를 봤어요. 당신 심부름한 거 언제부터야?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나한테 왜 말 안 했어?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말하면 또 싸움이 날 것 같아서 남편 속이 더 상할 것 같아서 그냥 혼자 삼킨 거였는데 남편이 다시 말없이 짐을 쌌습니다. 저는 말리지 않았어요. 그게 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인 것 같았어요. 남편이 싸놓은 가방 서너 개가 현관 앞에 놓여 있었어요. 집으로 들어오던 재민이가 그걸 보고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은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나가라. 딱 세 글자였습니다. 재민이가 저를 봤어요. 저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까지 왜 이래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지만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재민이가 가방을 하나씩 메고 나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나가면서 원망 가득한 눈으로 아버지를 한번 봤어요. 후회하지 마세요. 남편은 끝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집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현관문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을 내보낸 그날 밤 남편은 근무지에 전화해 일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늦은 밤 남편이 거실불을 끄고 소주 한 병을 꺼냈습니다. 안주도 없이 그냥 소주잔만 놓고 앉아 있었어요. 저도 조용히 옆에 앉았습니다. 둘이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남편이 먼저 잔을 따랐습니다.
저한테도 따라줬어요. 한 모금 마시고 나서 남편이 낮게 말했습니다. 잘한 건지 모르겠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도 모르겠고, 살면서 큰 걸 바란 적 없는데, 안쓰러웠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산 남편이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당신 잘 못한 거 없어요. 다 내 탓이에요. 미안해요. 남편이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남편이 일어났어요. 현관으로 걸어가더니 도어락 앞에 섰습니다. 번호를 바꾸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제 저 문은 재민이가 마음대로 열 수 없어요. 차갑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알아요. 저 사람이 지금 얼마나 아픈지. 평생 자식 하나 바라보며 산 사람이 그 자식 짐을 문 밖에 내놓는 게 쉬운 일일 리가 없잖아요. 남편이 돌아와서 다시 앉았습니다. 말없이 소주잔을 들었어요. 저도 들었습니다. 우리 둘이 그날 밤 소주 한 병을 다 비웠어요. 아무 말 없이. 그게 우리가 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었습니다. 재민이가 나간 뒤 집안이 달라졌습니다. 조용해졌어요. 처음엔 그 조용함이 어색하고 공허했습니다. 밥을 2그릇만 차리는데 자꾸 3그릇 손이 가고 빨래를 돌리다 보면 재민이 옷이 없다는 게 새삼 느껴지고 몸이 먼저 기억하고 있었어요. 3년 가까이 새 식구 살림을 했으니까요. 남편은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경비일 나갔다 들어오면 밥 먹고 텔레비전 보다가 자고 재민이 얘기를 꺼내는 법이 없었어요. 저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밤마다 남편이 잠을 잘 못 자는 게 느껴졌어요. 뒤척이는 소리, 새벽에 혼자 물 마시러 나가는 소리.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눈을 감으면 재민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원망 가득했던 그 눈빛, 짐 들고 나가던 뒷모습. 잘 자고 있을까? 밥은 먹고 있을까? 어디서 자고 있을까? 엄마 마음이 그렇더군요. 내쫓은 건 맞는데 걱정이 안 되는 건 또 아니에요. 그 두 마음이 뒤섞여서 새벽마다 잠을 깨웠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재민이한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도 하지 않았어요. 남편과 약속한 건 아닌데 서로 먼저 연락하지 말자는 걸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재민이 전화가 왔어요. 요즘 공사장에 일용직을 나간다고 하더군요. 고시원을 얻었다고 해요. 그날은 죄송하다고, 잘 못했다고 울먹이더라고요.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대기업 다니던 아이가 공사판에 나갔다는 게 처음엔 실감이 안 났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좀 놓였습니다. 움직이고 있다는 거잖아요. 뭐라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남편한테 말했더니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만 한번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남편이 밥을 좀 더 먹더군요. 며칠 동안 입맛이 없다 하더니 저는 그걸 보면서 혼자 웃었습니다. 말은 안 해도 저 사람도 마음이 좀 풀렸구나 싶어서요.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났습니다. 재민이 소식은 가끔씩 들려왔어요. 대기업 다닐 때는 서울 아파트 살던 아이가 고시원 한 칸에 있다는 게, 그런데 또 한편으론 그게 맞다 싶었습니다. 바닥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니까요. 제 발로 서는 법을 배우는 거니까요. 남편은 그 소식을 듣고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잘 됐네. 딱 3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3글자 안에 얼마나 많은 게 들어있는지 대견함도 있고 미안함도 있고 안도감도 있었어요. 저는 그날 괜히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재민이 좋아하는 거라서요.
그냥 끓이고 싶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을 막 차리려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남편이 먼저 일어났어요. 현관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이 없었어요. 저는 부엌에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누구 왔어요? 재민이가 서 있었어요. 반팔 티셔츠에 작업 바지, 얼굴이 까맣게 탔습니다. 손이 거칠어져 있었어요. 한 손에 마트 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소고기와 소주를 사왔더라고요. 남편과 아들이 마주 섰어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재민이가 천천히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그 한마디였습니다. 남편은 굳은 얼굴로 아들을 내려다봤어요. 한참이 지났습니다. 남편이 돌아서서 부엌으로 들어가더니 찬장에서 소주잔 2개를 꺼냈어요. 그리고 거실 식탁에 놓더니 재민이가 들고 온 봉지에서 소주 1병을 꺼냈습니다. 말없이 잔을 채웠어요. 하나는 자기 앞에, 하나는 아들 앞에. 재민이가 2손으로 잔을 들었습니다. 남편도 들었어요. 둘이 말없이 잔을 부딪혔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요. 남편이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린이 아빠 노릇은 못해줬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살아야 그의 얼굴이라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정신 차리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남편이 소주잔을 들었습니다. 말없이 아들 잔을 채워줬어요. 그게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주방으로 들어가 말없이 안주를 만들었어요. 두부 한 모 꺼내서 썰고 김치 꺼내서 접시에 담고 그러다 손이 멈췄어요. 눈물이 나서요. 소리 안 나게 울었습니다. 행주로 얼굴을 닦으면서 혼자 부엌에서 펑펑 울었어요. 거실에서는 아무 말 없이 소주 따르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그 잔 안에 다 담겨 있었으니까요. 미안하다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고생했다는 말도.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원래 말이 많이 필요하지 않더군요. 그날 재민이가 돌아가면서 저한테 꾸벅 절을 했습니다. 엄마, 그동안 죄송했어요. 그리고 고마워요. 저는 아무 말 못했어요. 그냥 손을 한번 잡았다가 놓아줬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남편이 식탁에 앉아서 빈 소주병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도 옆에 앉았어요. 한동안 둘이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말했어요. 이제 됐어. 머리는 좋은 놈이니 이제 자기 앞가림 정도는 하겠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됐습니다. 정말 됐어요. 43, 늦었다면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 발로 서기 시작한 거잖아요. 넘어졌다고 끝이 아니에요. 다시 일어서면 되는 거니까요.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제가 모질어진 게 아들을 포기한 게 아니었다는 걸, 오히려 그게 아들을 다시 일으켜 세운 거였다는 걸. 여러분, 자식은 평생 내 등에 업힌 그림자와 같습니다. 때려야 뗄 수 없고 빛이 밝을수록 그 무게는 더 짙게 느껴지죠. 하지만 그 그림자를 내 등에 업고 가려고만 하지 마세요. 땅에 내려놓고 자기가 걸어가는 길, 뒤에 스스로 맺히게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부모도 자식도 각자의 삶이라는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진짜 사랑은 때론 모질어야 한다는 걸, 차갑게 등을 밀어야 자식이 2발로 서는 법을 배운다는 걸, 사랑에도 선이 필요합니다. 그 선을 지킨 덕에 우리는 다시 가족이 됐어요. 여러분의 노후는 여러분 것입니다. 자식을 위해 다 내어줘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건강해야, 단단해야 자식도 기댈 곳이 생기는 겁니다. 이제는 조금 더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사셔도 됩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자식의 짐을 대신 지지 마세요.
내 자식이니까 다 해줘야 한다는 마음을 조금 내려놓으세요. 각자의 무게를 짊어지고 묵묵히 걸어갈 때 자식도 부부도 각자의 인생을 비로소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평생 자식 뒷바라지하며 열심히 살아오신 모든 부모님들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노후에 평안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